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을 수 없는 폭락이 다가올 것 같은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부동산 호경기에서 부동산 하락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사줄 매수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살 사람이 없어. 매수자가 없어. 매도자가 안 파는 게 아니라 역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실수요자, 가수요자, 외지인들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과 옮겨타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가수요자는 수익의 목적으로 현지 다주택자가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사가지고 내가 현지인인데 다주택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외지인들도 수익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막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현재 실정에 맞게 한번 풀어보죠. 먼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인데요. 그동안 연끌, 비투 많이 했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연끌하고 비투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겠죠. 또한 나머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산다? 좀 생각 한번 해볼 문제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상기 신도시가 되었던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되었던 오히려 새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분양만 되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택 옮겨 타기. 요것도 뭐 재테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방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처럼 주택 옮겨 타기는 부동산 하락 시에 저점에서 저점으로 갈아타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현재 시점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판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 중에서 옮겨 타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옮겨 타려고 하면 좀 위험성이 커진다. 그리고 가수요자들의 수익 목적으로 뭐 많이들 샀죠. 그렇죠. 많이 사죠.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또한 현지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중과세, 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분양권에 기한 중과세 등등 하여 지금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어찌했든 주택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주택수를 늘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가수요자들 또한 매수를 뭐한다? 꺼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외지인들의 수요는요. 뭐 수익이 목적이다. 당연하죠. 외지인들이 다른 지역에 왜 사겠어요? 오로지 하나 수익의 목적으로 산다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은 돈만 된다면야 뭐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지역들조차도 웬만해서는 다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부분 묶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외지인들이 투자할 곳도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사라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작은 규모의 이제 세력들이 어디 가냐니까 현재도 안 묶인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뭐 한다? 그나마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세종시가 여기 비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로 간다? 시골로 가는 거야. 뭐 저기 뭐 강원도, 저기 전라남도, 저기 경상남도의 저 끝자락 있는 도시, 그런 도시, 그런 작은 도시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진짜 많이 올라가는 지역, 메인 지역은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가 플러스 30%니까 세금으로 다 뺏긴다는 거겠죠. 따라서 다소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지방 소도시로 외지인들이 투자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안고 가는 거야. 어찌 됐든 그냥 일단 한번 저질러 봐. 오르면 대박이고 떨어지면 말고. 그런데 이것 또한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외지 다주택자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는 뭐로 봅니까? 주택수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뭐다? 1가구 2주택이 돼요. 요 상태에서 내가 서울집을 팔아야 돼.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의 뭐 대부분이 그래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뭐 프리미엄 3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팔려고 할 때는 프리미엄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호가라는 게 내가 팔려고 할 때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올라가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요, 폭폭수처럼 떨어진다는 점. 왜냐? 살 사람이 없어. 특히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누가 사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수세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 사람이 없다.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맞아요. 그리고 또 역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가격에 살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가격에 내가 사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투자에 여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효과가 이제 서서히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 25번인가요?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뭐 정책을 남발하니. 아무튼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가 시작됐다는 거죠. 따라서 함부로 집 사기가 굉장히 꺼려진다는 겁니다. 이제서 겨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먹히는 시점이 도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이유,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실 그래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를 놓고 본다면 또 미래를 놓고 본다면 지금 계속 정부는 주택 공급 이야기들이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신도시가 어떻고 뭐 이사 공급 대책이 어떻고 서울시의 재개발 완화로 인한 주택 공급 확대 등등 이제 주택 공급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주택 공급 전망은요. 2011년부터 2022년 서울의 주택 공급이 평균 7만 3천 호밖에 안 됐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주택 공급이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2023년 이후 2028년까지 이제 매년 11만 3천 호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수도권 주택 공급까지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공급이 1년에 약 23만 4천 호에 그쳤다면 2023년부터는요. 매년 30만 8천 호가 공급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계속 공급 물량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매수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러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국제결제은행 BIS의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가 현재 버블이 있냐 아니면 버블이 없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신용갭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10%가 넘으면 가계나 기업의 경고 수준, 즉 자산시장이 가열되었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무려 16.8%로 경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자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16.8%의 수준은요. 금융위기 때보다 3.5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그만큼 현재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러한 시점이 되면 경기 가열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정부들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동안 저금리에 의한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유동성 장세도 뭐 꺾이는 거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겠죠. 신용대출을 받았어. 마이너스 통장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았어.
이러한 이자도 올라가겠죠.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 야, 이거 뭐 이자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이자들이 급등을 합니다. 여기에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입자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 이러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났다. 금리가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이자 부담이 느낀다. 그러면 뭐합니까? 2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죠. 왜? 이자 때문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 금액을 팍 낮춰서 공인중개사들에게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금리 인상은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그를 대형 변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관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